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보수 진보는 노동 문제에서 갈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취직 기반 사회다. 이래서 노동 문제 자체가 이렇게 이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AI 시대로 가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의 노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분배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경제민주화라는 논리도 경제가 성장하면 그 과실이라는 것이 그 주체들에게 민주적으로 분배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은 돈을 넣었으니까 그만 가져가고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했으니까 그만 가져가고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 개념이 사실 의미가 좀 채색되는 게 지금의 노동의 위기라는 거는 어쩌면 한 전체 인구의 생산 가능 인구의 그 연령대 인구 중에 한 20-30%가 생산성을 잃어버리는 위기가 올 수 있다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AI보다 뛰어나지 않으면은 취업의 가능성이 사라질 것이고 하드웨어적으로는 로봇보다 그 능력이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은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위기에 들어가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얼마가 되느냐가 그 국가의 경쟁력일 거를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 격차를 뛰어넘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의 가치가 높아져야 된다. 그럼 사람 하나하나가 최대한 마지막까지 로봇보다 가치 있어야 되는 것이고 AI보다 가치 있어야지만 취업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결국 교육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람 하나하나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 아이들에게 이거 뭐 미적분이 어려워요. 그러면 미적분 빼줄게. 이걸로 정치권이 경쟁하는 순간 나중에 가서 책임질 수 없는 결과가 30년 뒤에 나타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도 사실 이주호 장관 주도 하에 수능을 쉽게 내라부터 시작해서 수능의 범위도 더 축소하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저는 뭐 수능 범위가 많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교육이 오히려 파퓰리즘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 저는 그게 큰일 난다 봐요. 나중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AI랑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 봐요. 교육에 대한 기대치나 아니면 목표치가 굉장히 높여놔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초중고 때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야 된다. 저는 이거는 나중에 대량 실업 사태, 지금 10대가 나중에 20대가 됐을 때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최대 3,000명까지 의대생을 늘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10만 명의 이과생 중에 3,000명이 의대를 가는 세상은 무슨 세상일까? 그리고 당신께서는 반도체 인재도 키워야 된다고 하셨는데 전 세계 최상급들과 경쟁해야 되는 곳인데 과학자들의 처우가 의사보다 못한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무슨 플랜이냐. 똑같은 얘기 반복되지만은 이분은 단임제 대통령으로 퇴임하시면 끝이고 저는 30년 뒤에 남아서 이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계속 정책으로 나오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건 세상의 절반이 여성인데 그 이준석 대표로부터 나왔던 여성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다름을 듣고 싶은 거죠. 기존과는 다름. 제 정책적인 주장은 아마 저는 고수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여성 정책에서 한 얘기 다 종합해 보면요, 저는 할당제 반대한다. 그리고 어제도 중앙일보 나왔지만은 전 여성 징병제는 또 반대해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의아하게 생각할 텐데요. 저는 젠더 정책에 있어서 제 나름의 합리성을 유지하려고 막 노력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120kg짜리 남성이 군대 가는 것도 사실 특이한 상황이다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여성 징병제를 해가지고 병력을 2배로 늘린다는 건 또 무슨 생각일까? 안티페미니스트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여성 징병제 바로 하자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앙일보의 여성 징병제 저는 그건 반대한다면 거기 기사하고 다 욕하고 공격하거든요. 저는 뭐 그분들 왜 주장하시는지 알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병역의 문제를 국방의 문제로 본다. 병역이라는 거는 개인이 어떤 의무를 지느냐에 대한 거지만은 우리나라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국방력을 유지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보거든요. 공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전투력을 유지하는 군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냐를 보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공정함을 기준으로 보자 그러면은 둘 다 군대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예를 들어 지금 20만 명의 여성이 군대에 참여해가지고 병력으로 기동한다고 해서 우리 국방력이 오르겠느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선거 중에서요 가장 특이했던 선거가 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예요. 자, 그때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당대표 이준석, 그 다음에 최고위원 조수진, 배현진, 정미경, 김재원. 30대가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 4 중에 3이 여자가 되고 이거는 전무후무한 결과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요. 왜 그랬느냐? 전당대회가 그때 코로나 시즌이라서 그래요. 코로나 시즌이기 때문에
장외 선거 운동이 거의 금지된 거예요. 예. 원래 전당대회 하면요, 막 운동회 가가지고 당협에 뭐 1,000명씩 불러놓고 이거 하고 당협 소개 하는데 집합을 못 하니까 못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미디어 선거의 힘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정비용 다 특징이 뭐냐? 방송 스타들이에요. 이준석까지 해서. 여성 의정 같은 곳에 진짜 진지하게 여성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면은 그럼 선거에 있어가지고 여성이 불리한 지점이 뭐냐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유권자가 항상 전부 다 의식 수준이 항상 높은 유권자만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유권자도 있어요. 다 한 표거든요. 그럼 동네 가보면요. 저희가 사실 남자 후보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새벽 1-2시까지 인사하고 이러고 해요. 네, 식당 가가지고 뭐 술에 취한 사람도 만나서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유권자들 중에 일부는 뭐 예를 들어 여성 후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되게 곤란한 상황을 많이 연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곤란함이 단순히 뭐 불쾌함 이런 게 아니라 밤늦게까지 이런데 술자리 돌아다니면서 하고 이러면은 그냥 전통적인 유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여성이 저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아무데나 악수하고 이렇게 막 오거나 하냐 이런 식의 시대착오적인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성들이 위축돼요.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하면서. 온라인 선거 활동 또는 실제 유권자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그 공약을 전달하는 것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야지 여성들이 불이익 없는 상황에 선거를 치르는 거지. 뭐 무슨 뭐 비례대표 50% 할당에 무슨 뭐 지역구에 뭐 이거 하는 게 아무리 퍼센트를 올려도 저는 큰 의미 없다. 여의도 언저리에 돌아다니는 여성들이야 뭐 비례 그 표 한번 받아보려고 계속 비례 늘리는 걸 얘기하지만은 일반적인 야심 있는 여성 정치하고 싶은 젊은 세대가 어떻게 여의도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정당에 줄 서고 회의마다 와가지고 여기서 진짜 여성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 개혁이라는 거는 돈 안 쓰고 이건 청년도 포함됩니다. 돈 안 쓰고 이상한 술자리에 가지 않아도 되는 조직 선거 없는 코로나 시절 정도의 선거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일 겁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지금 삼지대 신당 움직임의 관심은 빅텐트가 예. 설전에 이루어질 것이냐. 실제로 지금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그게 우선이 아니다. 네. 모인다고 뭐 다 국민들이 이렇게 예, 지지하는 게 아니다.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오히려 다시 했어요. 저는 약간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왜 통합이란 당이 들어간 당은 다 망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징크스일 수도 있지만은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 미래통합당 다 망했거든요. 그렇네요, 보니까. 예, 근데 그게 사실 국민들에게 묻지마 통합이 얼마나 좀 낮게 평가받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 정치인들이 명분을 중요시 생각하지만은 정치인들이 본인들 관점에서 명분을 얘기하지 국민들이 봤을 때 명분을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이 대표는 지역구 출마하시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놓습니다. 지역은 아직까지 고민 중입니다. 탈당했을 때 이제 그 동안에 노원병 주민한테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린 거고. 예. 제로 상태에서 선정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죠 지금은. 노원도 저는 당연히 포함은 돼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대구도 대구 있어요? 다 있습니다 지금. 예. 다 있습니다. 제가 신당에서 어려운 지역에 도전하겠다기 때문에 사실 다 어렵기 때문에 큰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대구가 더 어렵고 서울이 더 어렵고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고 의미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치적 의미 그 자체를 찾아야 되거든요. 예. 당선 가능성의 의미보다는. 지금 뭐 여론조사도 나오지만 뭐 이준석 신당 10%, 이낙연 6% 뭐 대체로 이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합했을 때 빠질 수도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낙연 전 대표께서 총리께서는 뭐 50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국민들한테 그런 그림을 주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 삼지대 신당이 지금은 아직까지 출발하고 이런 단계지만 결국은 국민들한테 같이 호소한다 이런 거는. 대만 선거에서 결국 3등 정당의 반란이라고 하는 기세가 나왔던 것처럼 근데 그 의회 구성을 보면 우리로 치면 거의 한 20석 이상 한 건데 그 당이라는 게 결국에는 한 10% 정도의 여론조사 지지율 보이다가 실제 26% 가까이 나온 거거든요. 대만은 우리가 봤을 때 양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진당과 국민당이라는 당이 결국에는 대중국 전략을 가지고 이제 다퉈왔던 건데 거기에 식상해 버린 거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맨날 그 대중국 문제만 고민하고 있느냐. 저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정치권도 비슷한 피로감이 쌓여 있는 게 3년째 대장동에다가 무슨 뭐 이재명이 나쁘냐 윤석열이 나쁘냐 약간 그 반찬처럼 약간 뭐 김건희가 나쁘냐 이런 거 같이 이게 주 메뉴가 돼 있는 상황 자체가 저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피곤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미 국민들은 결론 다 내렸어요. 셋 다 나쁜 사람이라고. 근데 이걸 정치권만 지금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삿바 싸움이나 줄다리기에서 한쪽이 놔버리면은 같이 넘어지거든요. 의식하면 서로 의미 없는 줄다리기와 삿바 싸움을 하고 있다. 네. 전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은 아까 말했던 아젠다의 틀을 완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까 저 찰당 선문 얘기 다시 하자면은 정말 30년 내로 터질 문제들을 미리 고민한다. 그게 저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고 다만 이낙연 총리가 들으면 좀 섭하시겠지만은 저는 30년 뒤에 문제를 좀 고민할 겁니다. 아, 30년. 그때 이낙연 총리는 103세가 돼 있으셔야 되는데 미래대연합 네. 이른바 네. 원칙과 상식입니까? 그분들하고는 좀 대화도 나눠봤을 거잖아요. 그분은 거기 동의하십니까? 사실 그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이제 뭐 미래대연합이나 이런 분들은 만나봐도 정무적인 얘기밖에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저는 그분들도 사실 이 길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를 좀 보셔야 되는 게 아까 세대포이론 얘기하셨지만은 세대포이론은 인구구조상의 당위론입니다. 네. 보수가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기존의 30% 덩어리에다 뭘 얹어야 되느냐라는 그 특이한 상황에서의 고민이고 그럼 제3당이 무슨 아젠다로 승부해야지만이 기회가 있냐에 대한 당위론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역 갈등 구도, 세대 갈등 구도, 경제적 계급 갈등 구도 다 있지만은 지역 갈등은 정확하게 50년대생의 문법입니다. 계급 갈등은 60년대생, 70년대생의 문법입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세를 올리고 있어요. 네. 좀 비대위원장 현지도 조금 됐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흥미 위주로 황교안 대표랑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두 분 다 공교롭게도 보수 정권에서 초기 내각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법무장관은 부각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서 비슷한 어쨌든 형태의 팬덤을 보유하고 두 분 다 공교롭게도 4년 간격을 두고 총선을 앞두고 보수 정당의 사령탑을 맡았어요. 네. 바른미래당하고 있을 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보면 뭐가 있었냐면요. 보수 코어층의 지지를 받기 좋은 퀄리티 갖고 계시다. 처음에 대표가 되자마자 대변인들한테 둘러싸이더니만은 직접 국민과 소통을 안 하네. 그때 처음에 약간 말실수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그 다음부터는 백브리핑을 안 하고 이제 사실 도망다니신다고 좀 보는데 좀 의아했거든요. 대표 되신 다음에 선거 때까지 1년 가까이 남아 있었는데 차라리 초기에 좀 적응하시고 선거 때 실수를 줄이는 게 낫지. 초기부터 실수를 안 하려다 보니까 아예 접촉 자체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선거 때 가가지고 트레이닝이 안 돼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보면은 취임한 이후 아직까지 언론 인터뷰를 라이브로 하나도 안 했을걸요? 방송 출연 하나도 없을걸요? 기획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 보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책 들고 나타났을 때 뭐 먹을 때 뭐 다 하는 거지만 그거는 당신은 지금부터 요런 이미지를 갖춰라. 뭐 그리고 누구는 상대하지 말고 당신은 요 얘기만 해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딱 보이거든요. 네. 사실 내가 대권 주자라 생각하면 상당한 경지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고 어쩌면 지금 한동훈 장관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당내 위치와 스펙을 가졌던 분이 이회창 총재잖아요. 예. 근데 이회창 총재는 시작부터 대통령이었으니까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걸 못 보여주셨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회창 총리를 존경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그 한계점이 있었잖아요, 선명하게. 그런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아마 앞으로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할 때 그 윤석열, 이재명, 뭐 김건희까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순실에 대한 네. 기억이 선명하잖아. 바로 몇 년 전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거의 대통령이다. 대통령 버금간다는 이야기들이 쫙 지금 한간에 퍼져 있고. 저는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 영부인과 가족들의 역할을 규정하는 영부인 그렇죠. 어제 배우자법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70년대생 첫 영부인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사회활동이 활발해진 시대의 첫 영부인이라는 거예요. 김정숙 여사만 하더라도 사실 세대적으로 봤을 때 여성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 대학 나와도 결혼하면은 그다음부터 사회활동은 없고 이런 시대였고 우리 뭐 김옥숙 여사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한복 입고 생활하셨고 그 결국에는 내조형만 보다가 이제는 김건희 여사 되면 70년대생이면은요 저는 누가 영부인이라도 본인의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할 거라 봐요. 한창 여성으로서도 그 커리어를 하고 싶은 일이 많을 나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개혁신당이 접근했던 방향은 영부인
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테두리에 두자. 김건희 여사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판단할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광범위하게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가 배우자로서의 자문 정도에 해당한다 보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이제 모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를 신뢰하고 김건희 여사도 대통령이 잘 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솔직히 대통령의 참모가 아무리 훌륭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배우자 아니겠느냐라는 논리 때문에 전역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문을 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먹혀버리게 되면요. 자문 못할 게 뭡니까? 국방 문제도 자문할 수 있고 인사 문제 자문할 수 있고 다 이게 뚫려버리면 이게 문제 되는 거거든요. 자문을 할 수 있다. 그 자문이란 건 뭐든지 할 수 있다. 사실 대통령 영부인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명확하게 규정해놓고 움직여야 된다. 외부인을 접견한다고 했을 때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야 된다. 그리고 배석자가 있어야 된다. 전 이런 거는 충분히 저는 규정할 수 있는 거라 좀 보거든요. 관저에서 사람 만날 때는 철저히 배석자가 있어야 된다. 그게 제2부속실이라는 형태인데 제2부속실은 사실 돌리기 나름이거든요. 청와대 내부 규정에 따라 가지고 어떤 제2부속실은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도 있고 어떤 제2부속실은 그냥 뭐 운전하고 이렇게 의전만 하는 것도 있고 법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네. 외부 인사를 접견하는 기록은 모두 남겨야 된다라든지.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그래야 된다 이런 건데 이번에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그 주식에 대한 이렇게 검찰에서 부당이익 받았다는 게 나왔잖아요. 특검은 당연히 저희는 개혁신당 찬성이고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뭐 슈카월드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사실 저희가 개혁신당이 한 3일 전에 발표한 공약이거든요. 김용남 의원이 서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희가 주장한 거랑 거의 동일한 걸 주장을 대통령이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주식시장의 불투명성 때문에 기인한 건데 그거는 재벌이나 대주주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시장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정 매매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 수익을 발생시키고 국가 권력이 그 행위를 만약 비호한다면은 어떻게 투자자가 내 노후 자금을 주식시장에 맡기겠느냐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기자들은 전부 다 그게 김건희 여사 저격글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확인해주지 않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장 교란 행위는 사실 제일 무서운 거죠. 단순히 무슨 주총 전자 의결권 이런 것보다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 곳에 어떤 미친 사람이 내 노후 자금을 털어가 넣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코리안 디스카운트 요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께서 결재해 주시면 좋겠다. 얼마나 얄밉겠습니까?